네, 앞에 영상에 이어서 계속 카프카의 변신 내용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간단하게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창작 활동을 했고 또 살아생전에는 사실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마치 여가처럼 밖에 창작을 할 수 없었고 또 뭔가 유명한 작가로 명성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카프카가 죽을 때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다 죽을 때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창작했던 남아있던 내 책들을 다 태워서 없애줘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친구로서는 나쁘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다 태우지 않고 남겨둔 다음에 나중에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있을 때는 출판사에도 많이 퇴짜를 맞고 그렇게 크게 부와 명성을 누리지 못했는데 친구 덕분에 친구가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는 덕분에 우리는 지금 카프카의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평생 가족에게 있어서도 개인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프게 살았던 한 작가의 연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오늘 실존주의 좀 거창하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실존주의가 뭐예요?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우리 나중에 까미의 이방인에 대해서도 수업을 할 텐데 고전 텍스트 중에서는 이런 실존주의적 작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몇 가지 이제 텍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좀 실존주의가 뭔지 알아둔다면 우리가 이 카프카의 변신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실존주의 개념을 빼고는 우리가 카프카의 변신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좀 받아들이기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 실존주의가 궁금하면 검색해 보셔도 다양한 견해 실존주의가 뭐구나 아실 겁니다. 문학작품이라든가 우리가 고전 텍스트 아니면 꼭 문학이나 고전이 아니라 현대적 텍스트나 아니면 다른 영화 아니면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적인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론 같은 거 같이 분석을 하면 훨씬 다양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새롭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존주의로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자, 실존주의가 뭘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실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에 있는 대단한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 원격이나 뭐 어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시간 차이가 2, 3일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분들 지금 시기적인 상황도 반영해서 영상을 이제 좀 만들고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딘가에는 제가 지금과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거.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사르트르와 우리 나중에 이방인 같이 공부하게 되겠죠. 그 이방인의 작가인 까뮈에 의해서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누가? 카프카가. 카프카는 사르트르랑 까미가 활동하기 훨씬 이전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프카 스스로가 나는 실존주의 작가야 라고 글을 쓴 건 아닙니다. 그냥 썼죠. 근데 나중 후세대 철학자인 사르트르와 후세대 작가인 까미가 이제 사르트르와 까미는 다 이제 좀 불어권 작가죠. 근데 이 작가가 카프카의 문학을 보면서 저게 바로 내가 평생 추구했던 실존주의 문학의 핵심이다. 저것이 바로 실존주의 문학의 정수다라고 평가할 만큼 우리가 실존주의 문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실존주의를 정리를 하면은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 내가 진짜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표현한 작품들. 카프카의 변신은 내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벌레로 존재한다는 극단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또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극한의 상황을 주인공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산다는 거구나.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 존재한다는 존재의 의미구나. 존재의 가치구나. 이거를 그런 극단적 상황 속에서 느끼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실존주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문학을 정리하는 핵심어들을 정리하면 이거죠. 주체의 죽음, 자기기만,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 경계 물론 우리가 나중에 알베르 까미 이방인을 하겠지만 그래서 까미도 나는 실존주의 문학을 써볼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이방인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은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는 실존주의 문학을 쓸 거야 쓴 건 아니지만 이방인 경계인의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프라하 대학을 다녔지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언어권으로는 독일어. 독일계 이제 그러니까 독일 문화권에서 작품을 했고 이렇게 나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와 소속을 모호하게 소속감 없이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가족들에게 소외받는 그레고르 잠자는 엄마, 아빠, 여동생에게 계속 무시당하고 소외받잖아요. 가족의 해체, 노동소외, 사물화, 불안,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그러면서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그래서 삶은 별게 아니야. 삶은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런 극단적인 죽음과 파괴, 자기기만, 불안, 막 인간소외, 사물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살아있음 아니면 인간으로 온전히 산다는 것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진지하게 성찰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 문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해서 지금 나는 살아있지만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과정을 통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좀 더 쉬운 예시를 드리면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저도 아직 젊은 세대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전혀 상상도 되지 않고 죽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 근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의 오늘 하루는 간절히 삶을 원했던 누군가의 이제 어제이다. 이런 얘기를 죽은 누군가의 어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죽음에 대해서 인식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강렬한 욕망,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를 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실존주의는 그겁니다. 실존주의 문학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주인공을 넣은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이 무엇이었구나 다시 반성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결국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였고 이건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반추하게 해주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알베르 까미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는 소위 부조리에 신격하다고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그냥 좀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까미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부조리한 거,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 카프카의 그 변신에 나오는 그레고르 잠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벌레가 돼버리잖아.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조리. 근데 부조리를 마치 그럴싸하게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격화를 통해서 실존 철학의 문제의식. 진짜 내가 살아있거나 인간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질문의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가족을 네가 중시했는데 진짜 가족이 대단한 게 맞아? 아니면 네가 그렇게 직업이라든가 자본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했는데 정말 그 직업과 노동이라는 게 정말 너에게 네가 선택한 거, 너에게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게 맞아? 라고 역설적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엠니라는 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문학이 단순한 카프카의 지금 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프카의 변신이 단순한 문학이나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간 실존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현실적 표현.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게
이렇게 벌레처럼 소외받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삶의 문제의식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문학은 해방과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 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건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야가 다가 아니라 왜 이 문학이 우리 오늘 고전 읽기 첫 시간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수업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왜 1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글을 이렇게 다시 진지하게 읽는가. 뭐 이 카프카 이거는 100년 정도 됐네요. 그랬을 때 이게 1912년 작품이니까 100년 더 됐는데 왜 우리가 고전 읽기를 이렇게 대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약간 꼭 읽어야 되는 것처럼 몇 가지 그 텍스트를 정해서 왜 읽지? 고전을 읽는 가치가 뭐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런 엠리히의 대답이 어느 정도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예전에 있었던 그냥 판타지적인 누군가의 상상력이 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질문을 제시하고 우리 삶의 가치를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벌레가 됐을 때 내 주변에 내가 너무 당연하거나 나를 당연히 지탱해준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족, 직업, 친구,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온전히 나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어떤 세속적 기준들을 다 제거했을 때도 나는 나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서 대입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제가 무려 빨간색 그것도 두꺼운 색이제 두껍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고민 한번 해봐야죠. 결국 실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나의 자각은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 두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 실존주의는 실존주의에 대한 자각은 주어진 거리감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여러분 이렇게 저도 지구 속에 있고 여러분도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이 지구 속에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구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가야죠. 멀리 갈수록 지구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미지를 통해서 봤지만 진짜 멀리 나가서 태양계 전체 행성을 이렇게 보면 지구가 정말 제일 예쁘죠.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인가 보다. 그리고 때로는 사는 게 질이 멸렬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화나는 일도 있지만 결국 멀리 봐서 지구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별. 그래 이렇게 많은 우연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에 실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멀리 갈수록 지구를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레고르 잠자가 왜 벌레로 변신했는가? 가장 일상적인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존재, 가장 떨어진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르 이거는 제가 여러분 중간에 궁서체로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서체는 직접 인용.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준비를 할 때 그 원전 텍스트를 다 읽은 다음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직접적인 구절 하나씩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레고르 잠자가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하네. 거기서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니면서 계속 이제 물건을 팔고 방문 판매도 하고 영업직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힘든 직업을 택하다니 매일같이 여행이다. 이 일은 회사에서 하는 실질적인 일보다 훨씬 더 신경을 자극시킨다. 이 밖에 여행하는 고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하는 고역이 있고 기차 연결,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을 해야겠죠. 기차는 제 시간에 오는지 또 식사는 그때그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식사도 불규칙적이고 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뀌고 따라서 그들과 인간관계는 계속 지속할 수 없고 이런 불안정한 삶. 그러니까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하기 전에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레고르 잠자가 그 많은 것 중에 벌레로 변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레고르 잠자가 어떤 불안감과 어떤 실제 생활 속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라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성찰이다라고 했을 때, 니체 역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니체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전 읽기를 하면서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조금 많이 언급이 될 만한 워낙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이런 그 공부하면서 니체는 꼭 들어보셨을 텐데, 니체는 마지막 인간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위버멘쉬라는 개념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초인이라는, 여러분 니체의 초인 사상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초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레고르 잠자는 마지막 인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일상적인 삶에 억압되어서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거 진짜 원하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건지, 일상에 매몰돼서 그냥 일어나서, 여러분도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학교 가고, 반사적으로 친구들과 그냥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수업 듣고 그냥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렇게 맨날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나 내가 스스로 원했던 삶이고 아니고를 내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일상에 매여있는 삶. 이게 바로 니체는 그레고르 잠자 같은 삶인데, 이게 마지막 인간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깨어나면은 내가 마지막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극복하면은 이제 그 초인 같은 삶. 초인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뭔가 그런 삶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초인의 삶을 살지는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긴 하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그레고르 잠자 같은 삶을 삽니다.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졸업하면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준을 삼기가 이제 더 이상 모호해진 거죠. 일상적인 삶에 억압되어 있는 이 인간 존재. 그래서 그레고르 잠자 같은 삶이 마지막 인간입니다. 전통의 얽매인 삶, 낙타의 삶, 일상성에 매몰되어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니체가 얘기한 마지막 인간이고, 그레고르 잠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니체가 실제로 이제 책에서 이런 삶을 벼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게 바로 왜 하필이면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했는지에 대한 힌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벼룩 같은 삶이야. 인간으로서 실존적인 삶이 아니야. 진짜 내가 원하거나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삶이 아니라 진짜 그냥 벼룩일 뿐이야. 하이데거 역시도 이제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현존재의 본질을, 내가 실제로 여기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현존재 개념인데, 현존재의 본질을 실존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실존의 과정을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만 나의 본질, 즉 나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아, 내가 누구인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을 해야지만 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니체가 얘기한 마지막 인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일상인, 그냥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현존재가 자신의 실존에 도달하지 못한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일상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인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면서 카프카의 갑충은 하이데거 입장에서 존재 없는 존재자다. 다시 말해서 카프카가 이제 하루같이 카프카의 변신해 놓은 그레고르 잠자가 갑충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철학에 빗대어 보면 이제 진짜 아무 존재 없는 존재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의 실존주의는 사실은 카프카의 소설에 나오는 어떤 특정인, 특히 그레고르 잠자만 겪는 불안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사실 이거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맞은지, 하루아침에 나는 벌레가 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 조직 속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낙후되거나 버려지거나, 여기서는 이 가족이 조직이죠. 이 가족 안에서 그레고르 잠자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나중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그러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모든 현대인들의 불안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카프카가 변신이 이제 벌레로 변신이 되면서 조금씩 목소리가 변한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목소리가 변한다는 건 내가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가족과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고 이런 소외를 겪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역시 원래 작가가 느꼈던 소수문학, 이 소수문학이 별게 아니라 카프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늘 경계인의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고 독일어로 글을 썼던 이런 어떤 소수문학의 출발점. 계속 여기로부터 체코로부터도 소외당해, 유대인으로부터도 소외당해, 독일 문학으로부터 소외당해. 이렇게 계속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삶을 살았던 그런 소수문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성찰을 회피하고 끊임없이 일상성 속으로 몰입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 가족의 일원 중에서 내가 쓸모가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고 이 사회에서도 내가 그 노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두렵고 그거를 확인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계속 탈탈 털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그렇겠지만 이런 겉보기나 거칠에 뭐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을 탈탈 털어서 남는 나를 바라보는 건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진짜 온전한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실존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개인이 계속 그냥 그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죠. 점점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기만이 발생하고 이런 자기 기만은 결국 나를 하나의 사물적 꼭 내가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지만 그 위치에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나의 실존과 상관없는 내가 그냥 도구적 존재를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존주의 문학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기만과 사물화. 사물화라는 단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를 사물적 존재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적인 상황들입니다. 카프카의 실존주의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실존주의 같은 배경적인 설명해드리면서 아직 그 내용, 우리 그 변신의 줄거리를 포함한 내용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요거는 검색을 해도 좀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줄거리를 통해서 충분히 변신 내용은 숙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이 아까워서 내용을 넘어갔는데 제가 요거 사기 기만과 소외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변신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레고르 잠자를 소외시키고 있는가 세 가지 소외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간단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소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죠.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은 억눌린 욕망과 자기 소외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고르 잠자는 이 직업을 너무 좋아했거나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아버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내몰리듯이 여기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강제적으로 내몰리듯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노동은 그레고르 잠자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노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망설이지만 않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나는 사표를 냈을 것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가슴속에 사표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소외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그 노동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교환 가치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나 나의 실존과 상관없이 그냥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우리가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 노동의 소외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실존을 확인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가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성장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노동은 그게 아니라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직업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게 되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일상인으로 매몰되어 버리는 노동, 이게 바로 노동소외입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에 큰 위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매몰되게 되죠. 근데 그의 취미, 우리 그레고르 잠자의 취미는 또 취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좀 뭔가, 왜냐면 취미생활에도 많은 여가와 시간과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굉장히 뭔가 조악합니다. 그의 유일한 오락은 실톱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가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유일한 것, 그게 우리가 취미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안해 줄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취미인데, 여러분도 아마 다 취미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그레고르 잠자는 그 노동에 시달리는 와중에 겨우겨우 조금씩 그 실톱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 그게 그레고르 잠자의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그의 직업 세계는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가 출근을 하지 않고 지각을 하자 바로 직장 상사가 뾰루루 와서 왜 출근하지 않았냐, 앞부분에 그게 나오죠. 이제 그레고르 잠자가 갑자기 갑충이 되는 바람에 출근을 못했더니 이제 직장 상사가 와서 왜 출근하지 않았냐고 닥달을 하려고 옵니다. 근데 그레고르 잠자가 이제 갑충이 돼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죠.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아울러 그런 직업세계 위계질서,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아울러 가족이 가하는 압력, 가족이 계속 아니 네가 출근을 안 해서 돈을 안 벌어오면 우린 뭘 먹고 사니?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가족은 책임감과 어떤 네가 가족으로서의 역할이라는 명목하에 그를 계속 노동시장으로 내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내 노동이 나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소외시키는, 이게 마르크스적인 개념의 소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하든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노동. 그리고 내가 진짜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정말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 그래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만드는 노동. 이게 마르크스적인 개념의 소외된 노동이죠. 변신해서 그레고르의 노동은 그것의 외부에 있는 목적, 이게 뭐겠어요? 외부에 있는 목적, 그렇죠. 생계 유지라든가 가족 부양이죠. 이렇게 노동 자체는 목적이나 의미가 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냥 생계 위주를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점에서 소외된 노동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아니면은 전혀 어떤 교환 가치든 아니면은 이렇게 자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벌레가 되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제가 아까 왜 하필이면 벌레로 변신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쩌면 벌레가 되고 싶어 했던 거는 그레고르 잠자의 내밀한 소망은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랬을 때 이 노동으로부터, 나를 소외하고 나를 도구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사실 우리가 꽃만 해도, 아무 일도 노동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꽃만 해도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돈을 주고 사죠. 근데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없는 거, 가장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속에서 가장 무가치한 걸로 평가받는 거, 그게 바로 벌레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 주고 사기는커녕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 벌레로 변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게 됐을 때 진짜 본질적인 내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벌레가 됐던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오늘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첫 번째 소외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소외는 가족입니다. 자, 여기서 그레고르 잠자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족은 그레고르 잠자에게 오히려 힘이 되거나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폭력의 본질이 됩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팔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팔았다는 게 노동시장에 판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당연히 네가 나가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아버지는 그 파산한 빚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본도 많이 축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왜냐면 그래야 아들이 계속 나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근데 그레고르 잠자가 더 이상 이제 갑충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아버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권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가부장으로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계속 폭력을 하면서 이제 너는 이제 쓸데가 없구나라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로 카프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경험했던 그런 이미지가 투영된 거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모든 아버지가 아니면 모든 어머니가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카프카의 아버지는 카프카에게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강압적이고 권력적으로 주장을 했던 아버지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행복을 가장 많이 저해하는 게, 가장 많이 자유를 제약하는 게 아버지였던 거죠. 카프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그레고르 잠자의 아버지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은 자기는, 그러니까 그 그레고르 잠자는 그 전에만 해도 가족이 나의 어떤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든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충으로 변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존은 가장 나의 멀리 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나의 본질을 알게 된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게 됐더니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궁서체는 이제 직접 인용이라고 했잖아요. 소설 속에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가 된 이후에도 어떻게든 가족들과 소통하려고 계속 문 밖으로 나갑니다. 나와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해충이 돼버린 징그러운 그레고르 잠자가 빨리 방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막 던집니다. 근데 그 중에 사과가 있는 거죠. 사과가 날아와서 막 이제 그 던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레고르 잠자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건 이 사과 중에 하나가 등허리에 박히는데 그 자국이 썩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결국은 그레고르 잠자를 죽음으로 내몬 거는 가족이죠.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하고 그레고르를 또 이제 이 노동시장에 네가 돈을 벌어와야지 어떡하겠니? 라고 해서 노예로 판 것은 결국은 부모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한테 폭력을 가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관했고 누이는 오히려 마지막 장면에 적극적으로 아버지 누이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 제가 직접 인용을 좀 해왔는데 누이는 마지막에 현실적인 감각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빠한테 오빠가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 인생에 저거 치우자. 저거 오빠 아니다. 저거 벌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소설 속의 한 구절을 제가 직접 인용해 온데 아버지 저게 어떻게 오빠라고 할 수 있어요? 오빠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 또 이제 방관적인 어머니 그리고 현실적인 여동생 덕분에 마침내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사체를 그러니까 아빠가 던진 사과에 맞고 등이 썩어가면서 그레고르가 죽거든요. 근데 사체를 이제 치우고 가뿐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걱정이고 문제였던 게 사라졌어. 라고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로 소풍을 가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이 소설은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자, 그래서 그레고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족에 대한 미련을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그레고르가 자신의 방을 벗어나서 가족과 소통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는 아버지의 폭력, 누나의 외면, 그리고 엄마의 방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는 그레고르는 죽음을 맞이하죠. 자,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가 두 번째 소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외는 이 외에도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 근데 가족과의 관계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연인이나 부인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레고르는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여자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도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암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궁서체로 가져온 부분들은 직접 그 소설 속에서 가져온 건데, 그레고르가 갑충이 된 이후에 엄마가 그레고르 방을 조금씩 청소하거나 이제 하숙이라도 쳐야지 이 방에서,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그레고르를 귀찮아하면서 그레고르 방을 빼려고 합니다. 어차피 벌레한테 무슨 방을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근데 그레고르가 자신의 가구와 이런 것들을 다 엄마가 치우고 뺄 때 끝까지 저항하는 게 모사품? 그러니까 원래 원작 그림도 아니고 유명한 이제 그림을 모사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조악한 달력 사진 같은 약간 여성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습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레고르 방에는 한 숙녀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런 초상화였어요. 근데 벌레가 된 그레고르인데 엄마가 이 초상화를 버리려고 하니까 재빨리 그 액자에 기어 올라가서 가까운 배를 대면서, 그러니까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그 초상화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레고르가 원래 실제 사람인, 실제 대상과 정상적인 관계라던가 아니면 그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간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의, 그러니까 가족과 소통만 단절된 게 아니라 외부 사람과 외부인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맨날 그냥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집에 와서 그냥 조악한 취미생활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카프카의 연보를 설명해 드렸을 때 펜리체 바우어라는 먼 친척벌인 여성과 약혼을 했지만 금방 깨지고 그 뒤로는 어떤 연인관계도 없었다라는 설명 생각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발전적인 연인관계의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카프카가. 그래서 그레고르 잠자의 상황에도 그런 카프카라는 작가의 그런 사적인 경험다. 결국은 이런 성적이거나 이런 외부적인 건강한 그 연인 관계에서도 소외당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죠. 제가 이것도 4번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소외는 세 가지 소외입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성적 소외. 이렇게 소외당하다가 결국 그레고르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의 방에서 그가 죽은 이후에 가구를 다 치워나가,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부터도 가구를 조금씩 치우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는 다 그가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어떤 시기의 흔적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성이라는 게 서사의 본질이라면 그레고르 잠자의 공간, 이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레고르 잠자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서 계속 거실로 가려고 했던 이런 상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폭력성, 어머니의 무감각, 동생의 현실적 각성으로 그레고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제 그레고르가 죽자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속 시원하게 소풍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소풍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동생의 현실적 각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티고네 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특히 서양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내 여동생만은 세상의 구원자야. 내 여동생만은 순수하고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하는, 실제로 오이디푸스 서사에서 오이디푸스의 딸이자 동시에 여동생이었던 안티고네가 모든 사람들이 오이디푸스를 비난해도 안티고네만은 오이디푸스를 마지막까지 지켜줬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래서 여동생은 마지막까지 희망이야 라고 생각했던 서양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뭐랄까 반안티고네적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여동생이든 뭐든 결국은 아무것도 희망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어떤 그 마지막까지 여동생이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지만 그 여동생한테까지도 버림을 받았던 그 그레고르 잠자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제가 내용이 오늘 할 내용 설명해드리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원래 좀 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길어졌는데 여러분 크게 지루하지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카프카의 변신 내용 간단하게 했는데 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긴 영상 듣느냐고 저는 욕심이라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짧은 카프카 내용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좀 검색해서 카프카의 변신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도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욕심을 낼 수 있는 제 욕심이라면 여러분이 한 번쯤 카프카의 변신 중편밖에 되지 않아서 짧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프카의 변신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 책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변신 자체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욕심이긴 하지만 부담된다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만 읽어보셔도 좋고 충분히 카프카의 변신의 줄거리는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창을 통해서도 잘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우리 매 시간 같이 내드리는 문제, 과제가 있다고 했죠. 과제는 제가 중간중간 힌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과제가 나갈지는 지금 미리 다운받아서 보고 계신 학생도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이제 어떤 문제지? 하며 궁금해하면서 다운받아 보신 학생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 내용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관점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생각 정리하면서 과제 문제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한 5문항 정도 나갈 텐데 그것까지 수행해서 기한에 맞춰 과제 업로드 하시면 이번 주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다음 주 텍스트는 강의 계획서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성장담이죠. 제가 다음 주도 그렇게 두꺼운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기 초반이라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도 또 이렇게 학교 강의 적응하시느냐고 바쁠 것 같아서 긴 글 아니로 좀 짧은 글 앞에다 배치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데미안 부분만 딱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긴 영상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